안녕하세요. 8주차 2차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2차시 수업은 한국 화가의 작품 알아보기입니다. 이 대한민국 화가의 이 작가에 대한 작품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는 이런 박수근, 이중섭, 이유한, 청경자, 박서보, 정상화, 홍경태 최근에 화가 활동을 하는 대표작으로 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박수근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박수근 이 화백은 아마 미술책에서도 여러분들 많이 봤을 겁니다. 그쵸? 이 근현대사를 빛낸 미술가입니다. 이분은 이 한국인의 일상을 따뜻한 눈으로 그렸던 국민화가이죠. 전쟁과 가난을 딛고 자신만의 그런 독특한 예술 세계를 구축하고 국민 작가로도 불리기도 있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서양 화가의 대표적인 사람 그러면 박수근 화백을 빼놓지 않을 수 없죠. 이 본가는 이 밀양이고요. 호는 미석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이 회백색을 주로 쓰면서 단조로우나 이 한국적인 주제를 아주 소박한 이런 서민적인 감각으로 다루었던 게 이 박수근 화백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 박수근 작품의 아주 대표적인 거는 이 빨래터, 그죠? 절구지라는 여인, 또 나무와 두 여인, 노인과 소녀 이런 것들이 대표작으로 뽑고 있죠. 이게 이제 아주 유명한 여러분들 미술책에 아마 중학교 미술책에도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죠? 초등학교, 중학교에. 그죠? 박수근 화백은 이 전쟁과 가난을 딛고서 이런 자신만의 독특한 예술 세계를 구축해서 국민 작가로 이제 분류하고 있죠. 대표 작품이 이 빨래터입니다. 이게 1950년대예요. 이것도 이 여러 점들을 그렸어요. 팔레터의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 이 한 점이, 이 그림이, 이 팔레터라는 이 그림이 2007년 당시 한국 작가 중에 경매에서 이게 이 작품 하나가 45, 2천만 원에 기록이 됐대요. 어마어마하죠. 그가 팔레터를 자주 그린 것은 아내를 처음 본 그런 추억의 장소이기 때문이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대각선 구도의 각기 다른 여인들의 뒷모습에 이런 노랑, 분홍, 옥색 이런 옷을 입고 생동감을 또 더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당시에는 이렇게 색색 옷을 입지는 않았다고 해요. 이렇게 작품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죠. 그리고 이 당시는 여러분들은 이해를 못할 거예요. 이 당시에는 세탁기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빨래를 이렇게 내과에 가서 음, 이 내과에 가서 빨래를 했던 시기입니다. 이때는. 그래서 저도 이 시대에 태어나지는 않아서 모르지만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이런 내용들을 많이 이제 알고 있죠. 예, 그래서 이 옛날 빨래터입니다. 이거는 절굴질하는 여인입니다. 옛날에는 아기들 이렇게 업어서 키웠어요. 이걸 포대기라고도 해요, 이름이.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보기 힘들죠. 그래서 그 애를 또 뒤에다 이렇게 업어가지고 일을 했어요, 엄마들이. 대단한 이 모성애도 있었고, 옛날에는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기 업은 엄마와 소녀의 모습이 자주 등장해요. 이 그 시절에 이 엄마와 누이가 아이를 업어서 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박수근 화백에도 이런 아이의 생명의 귀한 존재였고 미래의 희망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기 업은 소녀, 절구질하는 여인, 그래서 엄마와 누이의 그런 따뜻한 이런 체온을 느껴지는 이런 것을 주제로 삼아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거는 나무와 두 여인입니다. 서민 생활의 그런 단면을 가장 직접하게
묘출해 준 것이 이 나무와 여인 시리즈를 들 수 있습니다. 가운데 나무가 있죠. 그 아래 두 여인의 있죠. 머리찜을 이고 가는 여인, 또 아기를 업고 있는 여인. 이 배치된 아주 단순한 설정이지만 이 박수근 하백이 다루었던 이 모든 여인들이 이 두 여인에 의해 집약되고 있다는 점에서 박수근 하백의 예술의 가장 전연성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여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아기 업은 소녀예요. 이 아기 보는 소녀, 아기 업은 소녀, 뭐 기름 장수, 그 이후에도 작품들 가운데 빈번히 이 반복되어지는 것도 이 작가 특유의 소재에 대한 애착의 반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소재의 항상성은 박수근 하백의 예술의 일관성을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근간임을 발견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50년대 전반에 속하는 이들 작품에서는 이런 예각적인,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 판화 같은 느낌도 가고 여러 가지 좀 특이한 기법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런 선묘에 의한 대상의 파악과 이 마테르의 균질화 현상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굵은 흑선으로 대상을 요약적으로 파악해 들어가는 수법에선 이 박수근 독자의 형태 해석의 일면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 형태를 하나의 덩어리로 파악해 들어가려는 이런 기본적인 생각에서 그는 대단히 이 조각적인 요소를 많이 지닌 화가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점에서 화가를 이런 형태와 색채로 그 중심적인 관심을 구분해 본다면 단연 이런 형태 화가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다음은 박수근 화백에 이어서 이중섭 화가입니다. 이중섭 화가도 또 유명하시죠. 예, 여러분 이중섭 화가 그럼 뭘로 유명해요? 그쵸? 여러분도 이제 소 생각이 딱 날 거예요. 그죠? 예. 또 이분은 이 대한민국의 서양 화가로 호는 대항, 본가는 장수라고 합니다. 이중섭 그 작품에는 이 소, 닭, 어린이, 가족 등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데, 이런 향토적인 요소와 동화적이고 자전적인 요소로 주로 담겼다는 것이 이 소재의 특징이랍니다. 이 싸우는 소, 흰소, 움직이는 흰소, 소와 어린이, 황소, 투개, 이런 향토성이 진하게 밴 대표적인 작품이죠. 또 닭과 가족, 사내와 아이들, 길 떠나는 가족, 그 밖에 수많은 이런 은지화들은 이 동화적이고 자전적인 요소가 강한 작품들입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작품이죠. 여러분들 많이 봤을 거예요. 이것도. 이 황소는 이중섭이 1번, 이중섭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이중섭 화백이라고 해야 되시죠. 예. 이중섭 화가가 화백이 이 일본 유학 시절에서 즐겨 그리던 소재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일제 강점기의 조선인에게 이 소는 인내와 끈기를 뜻하는 이런 민족적 상징을 이었기 때문에 이런 소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죠. 예. 이거는 황소와 흰소예요. 이 이중섭 화가의 이 소는 작가 자신의 그런 자아상과 같은 것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이중섭 화가의 이런 심리 상태와 이 처지는 이를 소를 통해서 표현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힘차면서도 어딘지 애잔한 느낌을 자아내는 이런 이중섭 화가의 이 항소에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겉으로는 그렇게 힘차고 아주 강인해 보이지만 또 이렇게 가까이서 이 표정을 보면 어딘지 모르게 이런 애잔한 느낌. 이게 이 황소의 이중섭 화백의 이 황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길 떠나가는 가족입니다. 이 이중섭 화가가 일본인 아내와 아들들이 탄 이 소달구지를 이끌고 있습니다. 생이별한 가족과 다시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을 경쾌한 움직임과 색채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 다음은 이 이유한 화백의 작품입니다. 어, 이유한 화백은 대한민국의 조각가 화가입니다. 일본의 그런 획기적인 미술 운동인 이 모노파 창시자이기도 하고요. 동양 사상으로 미니멀리즘한 한계를 극복해서 국제적으로 명성이 높은 화가이죠. 그 주요 작품으로는 이 선으로부터 또 동풍, 종, 점에서 이런 상승, 강계황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분은 또 세계적인 아티스트입니다. 음, 단지 덜 알려졌을 뿐이지 백남준과 쌍벽을 이룬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형님 아우처럼 백남준 다음 자리는 언제나 이하운 차지라고 합니다. 둘 다 미술 한류를 선도하는 맏형격인 작가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관계황, 지각과 현상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모노는 일본어로 물체라는 뜻입니다. 물건, 물체. 음, 단어는 이 모, 모노화 운동은 이 캠퍼스의 부수를 그리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서 이런 종이, 돌, 나무 등의 소재들을 있는 그대로 제시하는 현대미술 운동이었다는 것이죠. 이 서양의 미니멀리즘, 개념 미술의 동양적 해석이라고도 볼 수 있죠. 무언가를 창조하는 대신 실제 사물을 그대로 제시함으로써 이 물질성을 부각시키고 후에 가서는 사물들이 위치한 이런 시 공간의 관계에 대해서 주목했다는 것이 이 이후한 작품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체, 물건 이것들을 실제로 둔 거죠. 음, 왜냐하면 이렇게 물체를 실제로 놓고 이거를 전시한 적이 없었거든요. 우리 듀샹의 이 세미손눈물 하는 그런 것처럼 이 관계성에 대한 이것들을 이유한 화백이 최초로 또 한 거죠. 이 동양의 재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점으로부터 선으로부터라는 이런 그 작품을 또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래서 점, 선, 여백입니다. 이 1970년대쯤에는 이런 점으로부터 선으로부터 이런 시리즈들을 막 만들어가지고 80년대에는 이런 바람, 90년대에서 현대까지는 이 큰 캠퍼스에 한 번에 붓질을 탁 담아서 조응 막 이런 존재와 사물, 공간의 관계 이런 철학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 중반에는 이런 평면 회화에 집중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나온 작품, 이런 점, 선, 이렇게 대표되는 시리즈를 통해서 자기만의 이런 독자적인 회화 양식을 마련하였습니다. 이거는 선으로부터입니다. 흰 캠퍼스 위에 같은 굵기의 청색의 선을 반복적으로 그어 내렸습니다. 이런 기교나 각색, 인위적인 것을 최소화하고 본질만 남기는 것 자체는 미니멀리즘 한 것이죠. 하지만 이유한 화백은 여기에 동양적인 사고를 접목했다고 합니다. 선을 반복해서 긋는 과정에서 작가의 존재는 무의미해지고 비로소
타라 경지에 도달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감을 묻힌 붓을 처음 캠퍼스에 댔을 때는 됐을 때보다 점점 옅어지는 것이 시간의 흐름을 은유한다는 것이죠. 시간도 이런 선이나 점처럼 영원하지 않고 퇴색하거나 흐려질 수밖에 없다는 이런 동양 철학을 은연중에 암시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복되고 있는 선과 점은 물성의 차원에서 보면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돼 관계를 갖고 있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으로부터, 그래서 붓을 처음에 이제 이 물감이 많이 묻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쫙 이렇게 선으로 일직선 이렇게 선으로부터라는 이 작품에 이 선으로부터라는 이 작품에 대한 내용을 보면 정말 이렇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선으로부터라는 이런 작품의 세계를 이렇게 이 1970년대 이후에는 이런 선으로부터 점으로부터라는 이런 작품을 많이 남긴 이 화백입니다. 이게 점으로부터입니다. 이유한 화백의 이런 최고의 기록은 이 서울 옥션에서 또 22억 원에 낙찰됐다고 합니다. 이게 점으로부터. 그리고 푸른 점이 이런 사각형으로, 주홍색 점이 이런 원형으로 회전하는 두 점이 한 세트가 구성된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유한 화백도 이런 조형적인 요소의 이런 점, 이것들을 원, 면, 원형, 사각, 뭐 이런 기본 조형 요소를 한 작품 세계를 이렇게 표현한 그 화가이기도 합니다. 예, 다음은 청경자 화백의 작품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동양화가이기도 하죠. 그리고 수필가이기도 하고요. 또 대학 교수이기도 합니다. 개명전의 이름은 천옥자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들 아마 국립미술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면 이 아까 제가 설명해준 이 화가들의 작품들이 쫙 있을 거예요. 그죠? 이, 이 청경자 화백도 아주 또 유명한 화백이죠. 이 청경자 화백은 이 삶을 프라다 이 칼로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고통받은 내용은 좀 달랐죠. 그런데 이런 한과 고독으로 점철된 이 그의 슬픈 전설의 페이지에도 이 사랑에 대한 아픔, 삶의 비애에 끊이지 않는 이런 작품으로 또 남겼습니다. 이 청경자 화백의 작품은 어떤 작품들이 있냐면요. 상상력에 의한 이런 주제의 함축성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효과적인 이런 이 상징성과 여성 특유의 이런 섬세한 감각, 그리고 화제 선정으로 이런 문학성, 현대적인 조형성, 그리고 이국적인 감성이 조화된 그만의 그 독특한 화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죠. 내 슬픔 전설의 22페이지하고 그녀는 50대 중반에 이런 22살의 나이였을 때에 자신을 이토록 외롭게 그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던 동생의 죽음, 또 결혼의 실패와 첫 딸의 그런 출산 등 그녀의 22살은 화려한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녀의 일생 중에서 매우 이 절절한 아픔으로 새겨진 한 줄이었기 때문에 이런 내 슬픔 전설의 22페이지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는 길레어린입니다. 그녀의 작품 중에서 이 자화상을 비롯한 이 여인상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특히 이 70년대 초에 자신이 동경하는 여인상을 많이 그렸습니다.
가난 때문에 이런 타지에서 간호사로 일하면서 동생들을 책임지는 가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길래 언니는 하가가 소학교 시절 동경했던 선배라고 합니다. 예. 이 화가 이 청경자 하백은 이 길래 언니가 어느 날 고향 축제에 샛노란 원피스를 예쁘게 차려입고 온 모습을 잊지 못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경자백은 이 가족에 대한 사랑도 대단했고요. 또 그런 화가가 겉으로는 아직 어린 그 소녀의 틀을 벗지 못했음에도 이 가장의 역할을 다하고 있던 이 길래 언니를 이상적으로 생각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 성경자 하백은 이런 길래 언니를 이상적인 여인상으로 삼아서 시련이 있을 때마다 그녀를 통해서 자신의 그런 모정을 상기하며 마음을 정화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이 길래 언니입니다. 내 슬픔 전설의 49페이지. 예, 이거는 49세라는 얘기 때문에 이렇게 49입니다. 그래서 49세 나이에 완성한 이 자아상에도 그녀는 이 아프리카의 광활한 대지에도 꽃도 뱀도 없이 이런 벌거벗은 채 흐느끼고 있죠. 살기 위해 그리러 간다며 스케치 여행을 떠난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해서 온전히 자신 자신이 일 수 있는 이런 원시적인 공간에 도달했지만 정작 작품 속 그녀는 오히려 여행을 떠나기 전보다 더 외로워 보입니다. 젊은 시절의 그런 낭만이 부질없음을 깨닫고 옷도 꽃도 벗어던진 채 자신의 그런 본질적인 고독을 인정받고 받아들인 탓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그런 외로움, 이런 절실함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온전히 다 옷을 벗고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예, 다음은 박서보입니다. 이 대한민국 미술가 이 박서보의 이 묘법이 또 굉장히 특이하죠. 이 1970년대 초 이 연필묘법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도 굉장한 이 화가이기도 하죠. 공책에 글씨 연습을 하던 중 둘째 아들이 음, 노트 네모 칸 밖으로 글자가 삐져나가자 화가 나서 빗금을 막 치던 모습에서 차가 난 기법이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그림은 이런 수신을 위한 도구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본 순간 저게 바로 체념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런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의 초기 묘법이 반복되는 행위를 통해서 자신을 비우고 수신하는 과정에 중점을 뒀지만 후기에 시작한 이 색채 묘법은 손의 흔적을 강조하는 대신 일정한 간격의 고량으로 형태를 만들고 풍성한 색감을 강조한 것이 특징입니다. 묘법이란 그린 것처럼 긋는 방법이 풀이되고요. 프랑스어로 이 쓰기란 의미를 지닙니다. 그래서 묘법, 선을 긋는 행위의 결과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묘법은 이 1970년대 초 이제 시작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물감을 바르고 연필로 수없이 선을 긋는 연필 묘법이 이어지기도 있습니다. 이 1970년대 연필묘법, 1980년대는 중기묘법, 2000년 이후에는 이 색채묘법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묘법의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눕니다. 연필묘법이 반복되는 행위를 통해서 자신을 비우고 수신하는 과정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 색채묘법은 손의 흔적을 강조하는 대신 일정한 간격의 이 고량으로 형태를 만드는 풍성한 색감을 강조해서 자연과의 합입을 추구했던 표현이라고 합니다. 작품 제작을 위해서 작가는 2달 이상 물에 충분히 불린 한지 세 겹을 캔버스 위에 붙이고 표면에 마르기 전에 흑연 심으로 이루어진 굵은 연필로 선을 그어 나갔다고 합니다. 연필로 긋는 행위로 인해서 젖은 한지에는 농부가 논두렁을 갈 때 마찬가지로 좌우로 밀려 산과 고래 형태를 만들어가죠.
물기를 말린 후 스스로 경험한 자연 경관을 담아내기 위해서 표면에 아크릴 물자를 덧붙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연필로 그어내는 행위를 반복해 완성된 작품에는 축적된 시간이 덧입혀지고 작가 철학과 사유가 직조된 리듬이 생성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사각 프레임 안에 담아놓은 홍시색, 벚꽃색, 유채색, 꽃, 와인색, 다풍색, 황금, 올리브색이란 이름을 붙인 색들이 탄성을 자냅니다. 자연으로부터 받은 것을 배운다. 내가 쓰는 색은 모두 자연이 애써서 이룬 것들로 왔다. 하고 이런 작품, 자연이 내 스승이라는 작품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 묘법은 이 한지의 홍합 재료입니다. 홍시색입니다. 이거는 편안함을 느끼는 색. 그래서 컬러판에 색 대신 이런 단풍색, 와인색, 유채꽃색, 공기색 이름을 붙였습니다. 검은색, 오방색, 흰색 등 각기 다른 색을 통해서 자신이 처한 시대상을 표현하던 그가 강렬한 색감을 내기 시작한 시기 그림이기도 합니다. 빨간색은 선명해나 공격적이지는 않았다. 노란색 앞에서는 몇 년간 보지 못한 제주도의 이채꽃밭이 저랬을까 떠올려 본다. 그래서 한국 단색화의 대부, 한국의 이런 아방가르의 선구자. 그래서 1970년대 이후에 이런 한국 현대 미술을 주도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묘법 연작은 이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필목법으로 반복되는 행위를 가정해서 이런 표현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 제작을 위해서 뭐 2달 이상 이렇게 무릇을 불려가지고 한다고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이 여기 또 이 묘법에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 단색화 옐로우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묘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행위의 무목적성, 무한 반복성, 행위 과정에서 생성된 이 물성, 이런 정신화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3가지 요소로 이 정의 내린 사실도 이 같은 회화의 새로운 역할을 뒷받침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정상화입니다. 이분은 이 백색, 단색조, 모노크롬을 넘어서라는 화가입니다. 이 무한한 반복과 긴 기다림, 그의 작품에는 시간이 담겨져 있죠. 이렇게 무제입니다. 이렇게 이 모자이크식의 작은 네모꼴로 채워져 있습니다. 단순하고 똑같아 보이지만 이런 일관성 있는 꾸준한 제작 방식과 규칙적이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미세한 삼각형과 사각형의 패턴 때문입니다. 잘 보이지는 않죠, 여러분들? 예. 근데 이것들이 한 작품 한 작품이 물론 이 캔버스 안에 존재하는 수많은 네모꼴의 면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 정화백의 화면 구성의 주목, 그런 미니멀리즘이라는 카테고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서정성과 질서 있는 구축성이 공존하는 이 정화백의 작품을 굳이 미술사의 한 카테고리로 분류하면 미니멀리즘보다는 오히려 이 마크 루스크, 바네 뉴먼, 프랭크 스텔러 같은 개인의 감정과 철학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개념을 절제한 추상으로 구현하는 후기 추상 표현주의에 더 가깝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게 침묵의 언어입니다. 이분도 이런 단색조의 추상화가 있는데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런 그 기만기함에 하기도 하지만 이분은 또 이 나름대로 이런 그 무제에 대한 언어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또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홍경택 화백입니다. 이분은 선과 악이 뒤섞인 세상에서 구원을 꿈꾸는 수줍은 화가입니다. 종교에서 포르노까지 우리 시대의 모습을 생생히
날 것 그대로 그리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가 중에 화가 고흐, 음, 교황, 요한 바르드 2세, 현란한 어둠의 목소리인 팍가스, 프린스 일견, 양립하기 어려 보이는 인물들이 공존하는 풍경의 화가 이 그림에 세 개가 있습니다. 흥경택 이름을 알린 것은 커다란 화면 가득히 연필을 빽빽하게 그려놓은 연필 그림으로 이제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색색의 연필은 마치 분수가 쏟아지는 듯한 하늘의 불꽃놀이, 이런 같은 것들이 분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강렬한 이미지는 새로운 이미지를 찾던 젊은 기획자들의 눈에 사로잡은 거죠. 그래서 초현실주의의 감각이 돋보이는 서재 그림, 음, 이미지와 패턴을 결합시킨 글자 그림 역시 이 홍경택 화백의 이 한국 미술의 유망주로 단단히 자리매김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겁니다. 이 커다란 화면 가득히 연필을 빽빽하게 그려놓은 연필 그림이었습니다. 색색의 이런 연필들은 마치 분수가 쏟아지는 듯 하늘의 불꽃 놀이가 펼쳐지듯 분출했죠. 이 강렬한 이미지는 새로운 그림을 찾던 젊은 기획자들이 눈에 이렇게 사로잡아서 이게 이제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이것을 처음 그린 화가입니다. 이거는 서재 그림입니다. 초현실주의의 감각이 돋보이는 이 서재 그림과 글씨, 이미지와 패턴을 결합시킨 글자 그림 역시 이 한국 미술의 유망주로 자리매김을 한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이 한국 화가의 여러 가지의 작품들을 아주 짧게 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